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박장재서, 박지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연결을 하는 점 청취자들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네, 가고 싶어요. 네. 이 작가가 참 보고 싶어요. 박지윤 변호사 2주간 자가격리 하셨죠? 예, 자격했습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집에서? 집에서 살이 한 2kg 정도 쪘고요. 예. 먹고 뭐 TV도 보고 책도 보고 좀 저는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밖을 못 나오시잖아요. 전혀 못 나갔습니다. 저기 집 안에 안방에만 있었습니다. 음식은 어떻게 드셨어요? 사식을 아내가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똑똑하면 이제 그 받아서 먹고 예. 밖에 내놓으면 알아서 또 처리하시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곁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생각 들어요. 주위에 확진자들이 있고 또 자가격리자들도 나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주위에 또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예. 마음이 아픕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네. 검사는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오셨고. 예, 저도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또 아니어가지고 다행이었네요. 일상회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던 가습기 살균제. 글쎄 의외라고 할까요? 무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에 옥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가습기 메이트 사건의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 겁니다. 보통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면 옥시를 떠올리고 그 당시에 이제 2,7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예. 가습기 살균제의 원조격이 가습기 메이트입니다. 예.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833명의 피해자가 집계돼 있는 상황인데 이 제조 판매 업체가 SK케미칼 그리고 애경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무죄로 나왔는데요. 일단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죄가 포함이 됐고요. 예. 구체적 내용은 12명이 사망하고 44명에겐 광범위한 폐손상을 입혔고 그리고 이제 43명에게는 천식을 앓게 했다. 이것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자도 나왔고 사실은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원인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옥시는 유죄가 났는데 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무죄가 났을까? 다들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옥시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확정이 돼가지고 처벌이 됐던 사례인데 그 경우는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이 입증이 됐고요. 예. 지금 특히 SK케미칼이나 애경산업, 뭐 이마트 여기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습니다. 폐질환하고 사망 사이, 가습기 살균 이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없다 해서 무죄가 지금 선고됐습니다. 예. 근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가습기를 썼던 분들이 피해가 있었고 옥시는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왜 이번에는 인과성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이게 과학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뭐 이번 재판에 문제된 살균제가 클로로메틸 아이소티아 졸리논 CMIT하고 또 MIT라는 성분인데 예. 이 성분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폐질환을 일으켰다. 이거를 입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옥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입증이 돼가지고 PHMG라는 성분인데 그 성분이 명백하게 유해하다라고 입증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CMIT나 MIT 성분은 유해하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안 돼서 재판부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안타깝지만 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옥시에서는 뭐 그 보고서가 뭐 조작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유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재판부가 그렇게 그렇죠.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절반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아까 그 제가 잠깐 언급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직접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성분과 관련해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옥시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메틸 레고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유해 성분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고소고발이 있던 이후에도 진척이 못 됐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습기, 이 SK 케미컬에서 사용했던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과연 폐 질환까지 이를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좀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상 기소 중지가 됐던 건입니다. 기소 중지가 됐던 건 아무래도 증거를 좀 축적시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기소를 하겠다고 검찰도 봤던 건데 이 고소고발이 있고 한 거의 3년 정도가 지나서 환경부에서 이건 좀 유해물질로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뒤에야 수사가 진척이 됐는데 결국에선 법원에서는 또 입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판단을 받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1심이죠? 아직 그러면 2심과 3심이 남았을 텐데. 예, 항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검찰은 이제 밝힌 상황인데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참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예. 실제로는 뭐 인과관계 어떤 마음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이게 참 심정적으로는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항소를 한다니까 2심 과정도 지켜보고요. 자, 내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히 양모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모양입니다. 지금 상황상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또 검찰도 그런 모습이고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가 됐는데 예. 살인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살인죄가 만약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형이 올라갈 게 좀 뻔하기 때문에 예. 일부 학대치사 부분을 좀 인정하는 모양새고 아마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죠. 그럼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량이라든가? 일단 형량이 사형이 다릅니다. 아동학대치사는 5년 이상 무기징역이 되고요. 예. 살인죄 같은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 양형 기준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기본적으로 살인죄 같으면 동기가 보통 동기라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양형 기준을 갖고 있는데 예. 아동학대치사는 기본적으로 4에서 6년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동학대치사가 인정된다 그러면 한 4, 5년 정도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살인죄 있는 데는 10년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 검찰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게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른 죄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이 정인영 사건에 요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있어야 살인죄로 의율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살인죄로 공소유지가 되겠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정인이 같은 경우에 그 손상된 정도와 관련해서 그 전문의들도 췌장이 손상된 정도는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손상되는 장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강도 높은 충격의 여파로 췌장까지 손상돼서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참작을 하게 된다면 살인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췌장이 손상돼서 죽은 사망에 이르게 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 가해자에 대해서 살인죄가 인정이 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살인죄로 충분히 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망할 걸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적용되는 겁니까? 조금 나아가서 예. 이게 인식하고 그것이 예상이 가능한데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용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이제 드러났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우리 형법에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겠죠. 아이한테 이 정도 폭력을 가해도 죽을 수 있다. 죽어도 난 상관없다. 그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 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이의 사체 상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예견이 가능한 상황을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용인했다라고 하면 밀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충분히 이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박 변호사님, 네. 이거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는 살인죄를 적용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 과정에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소장에서 아예 제명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공소장을 추가하는 가능한데 아마 이런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주의적으로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학대치사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적 판단을 받아보고 혹시나 입증이 안 된다고 된다면, 했을 때는 학대치사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봐보죠. 그것 좀 지켜보기로 하고.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기소하기 전에 긴급 출국 금지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을 빠져나가려다가 출국 금지되는 장면 기억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2018년도에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결정을 내려서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고 또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재수사 지시를 내려서 이거 빨리 수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 조치를 당했던 건데요. 예. 지금 불법이다, 절차적 흠결이다라고 해서 언급되는 사안들은 당시에 이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작성이 됐는데 여기에 죄명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죄명이 이미 과거에 무혐의 처리됐던 과거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이 됐다. 당시에 수사 예정이던 사건은 뇌물수수였는데 이미 6년 전에 무혐의 처리됐던 성폭력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예.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에 제출된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추후에 달렸다. 이런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출국금지 요청 검사의 소속 기관장 직인이 찍혀 있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도 누락이 돼서 이거 사실상 절차적 흠결 아니냐라는 불법성 예.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근데 장군 회사님, 이거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출국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범죄자인데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 절차적 정당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반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특성이 사실 긴급성, 밀행성, 그리고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도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을 뒤집을 만한 절차적 흠결이냐 이렇게는 판단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또 최근에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단이 하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 절차에서 경미한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서 이제 항소심 단계까지 무죄를 받았는데 이 형사법 절차의 공법성을 강조해서 이런 부분을 이익을 형량해 봤을 때 수사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것도 절차적 흠결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더 많습니다. 박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사안이 사실 중대하고 긴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하자는 치유가 됐거나 또 이 검사 같은 경우도 직무 대기 기간이었고 이런 것들을 법무부 해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불법 출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게 검찰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안양지청에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불법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권남용죄.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김학의 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건 다릅니다. 대법원에 지금 뇌물죄 등등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구금이나 출국 관련돼서 금지를 조치를 내린 거고 이 재판 관련해서 취득한 증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상고심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새롭게 조사하는 부분에서 직권남용 등등의 다른 어떤 범죄 부분들은 좀 밝혀 있다면 밝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일반 국민들은 그게 뭐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이 김학의 씨에 대해서 뭐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결국은 검찰에서 또 내부적으로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치기 위해서 이런 거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공익 제보자가 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이 문제가 왜 뒤늦게 지금 시점에 불거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뭐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길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사실 이런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혀야 되고 더더군다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파헤쳐야 되겠지만 이 사안이 뭐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한 수사를 뭐 어떤 정당성을 번복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사건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사안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당시에 만일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김학의 씨가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러면 더 시끄러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말이 안 되죠. 예. 사실은 그게 처벌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확보하는 게 신병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진행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조금 논란 아닌 논란이 좀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에 좀 갈등이라든지요.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됩니다. 그럼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검사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검사 발령을 받았고 직무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자가 크지 않다,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고 이제 안에서는 이제 그 특히 또 한쪽에서 검찰 안산지청 안양청인가요? 거기서는 그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에 영향 미치진 않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영향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상고심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하원에서 2차 탄핵을 하겠다. 어떤 혐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제출된 내적 분량의 탄핵소추 결의안을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이제 조장해서 아하. 내란을 선동했다. 이 혐의가 예. 아예 적시가 됐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난입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을 보면 뭐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의사당 건물로 향할 거다. 평화롭게 애국심을 갖고 우리 목소리를 전할 거다. 물론 뭐 평화롭게 뭐 애국심을 갖고 어떤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선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적시가 됐고요. 또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개표 결과를 뒤집어라. 이 부분을 협박으로 보고 이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예.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해요. 지금 수정헌법 25조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일정상으로 1월 20일이 정권 이양일입니다. 예. 그래서 상원의 날짜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임기 내에 탄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절차 진행이. 그래서 임기 이후에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서도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상원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0석 상원 의원 중에 3분의 2, 그래서 이제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최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서 50대 50, 동률을 이루긴 했는데 아직 취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수인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상원을 넘지는 못할 거라고 하고 물론 이탈표가 나오면 가능은 한데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는 게 지금 미국 언론의 전언입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탄핵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까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처럼 이제 임기가 뭐 얼마 안 남았고 사실상 대통령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탄핵해서 통과된들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이게 직무 박탈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격 박탈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2024년 재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또 그 상황에서 본인이 또 사면도 직접 자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의회에서는 우려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이 예전에도 미국에서 뭐 한번 떨어졌다가 4년 쉬었다가 나왔던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감안해서
탄핵이라는 이슈를 좀 끝까지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 게 민주당하고 좀 의회의 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보면요. 연초부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를 꺼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게 원사이드로 끝이 나진 않는 것 같고요. 뭐 여러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면을 찬성하는 것 같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나쁜 일을 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사면을 반대 얘기했는데 그 법적 문제를 좀 짚어보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완전히 다 끝이 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이 행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뭐 이낙연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대통령이 확정 판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것도 특별 사면이 지금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14일 박근혜 날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목요일 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아직 확정 전이고 목요일 날 이게 재상고심이기 때문에 확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이게 사면이 언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언급을 하지 않은 건 확정 전이라면 대통령도 사면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예. 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사면을 아예 이제 거론조차 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자, 두 사람 다 어쨌든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종 판결이 나면은 사면에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는 이거는 정치적 문제로 돌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 이게 같습니까? 법적으로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과연 이게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건지 예. 또 많이 얘기하지만 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예. 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또 과거 얘기를 또 하던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결국은 사면 후 복권까지 받았나요? 사면만 받았었던 건가요? 복권은 안 되고, 예. 그때도 역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별 얘기 없었고,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요. 왜냐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 꺼냈다가 지지자들부터 굉장히 반발을 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여론 그 지표를 보더라도 사실상 통합에 기여하지 않을 거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고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는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확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5년 전에 뭐 촛불 민심이다, 촛불 전국이다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용서하고 법적으로 면책을 해준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저항감이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박진 변호사님. 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에 또 건강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형 집행정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언론에 좀 잘못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 당연히 되는 것처럼 하는데 예. 만 70세가 되면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사유 중에 하나지 무조건 70세 되면 형 집행 정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몸이 건강하다면 그거 있어야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됐을 때 형 집행정지가 만일 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이송되는 겁니까? 병원에 있든 구금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형 집행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자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면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면과 완전히 다른 거네요. 형 집행정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스튜디오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